30해 전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 빈손으로 폭력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온 63살의 싱글맘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성대하고 화려한 결혼식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맞춰 입고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가 아들에게서 들은 말은 비수처럼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혼자 혼주석에 앉는 거 좀 모양 빠지잖아. 결혼식엔 그냥 오지 마세요. 30년의 희생과 헌신. 왜 그 모든 세월은 체면이라는 단 2글자 앞에서 무력하게 부정당해야 했을까요? 아들의 그 가벼운 체면 타령에 모든 삶을 부정당했을 때 이 어머니는 울며 매달렸을까요? 아니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친정이라는 저울 위에서 부모의 은혜와 자식의 체면 중 무엇이 더 무거운지 가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최혜수가, 올해 63입니다. 평생 바느질 밥을 먹고 산 수선쟁이죠. 제 손을 거쳐간 옷감이 제가 먹은 쌀보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이 옷만큼 무겁고 가슴을 뜨겁게 만든 옷감은 없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종로의 오래된 한복집입니다. 가게 안에는 은은하고 기분 좋은 쑥 냄새와 옷감 냄새가 감돕니다. 저는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고른 짙은 청록색 양단 한복. 그 색은 마치 해질녘 동해의 깊은 바닷물처럼 차분하고 고상했습니다. 저고리 깃에 놓인 봉황자수는 제가 아는 최고의 장인에게 부탁해 한 땀 한 땀 수놓은 것입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무게감. 제 아들, 지훈이의 결혼식 나립을 혼주 한복이었으니까요. 한복집 주인인 춘자 언니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언니가 저를 뜯어보며 웃더군요. 혜수가, 그 옷 입으니 누가 널 신랑 엄마로 보겠니? 신랑 누나라고 해도 믿겠다 얘. 저는 옷고름을 매만지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름을 폈습니다. 마음이 꽉 차올랐습니다. 이 날을 위해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싱글맘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아들의 결혼식을 치러내는 혼주가 되기까지 그 길은 너무나 길고 또 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에 달린 풍경이 딸랑 하고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들 지훈이가 보였습니다. 녀석은 바람처럼 들이닥쳤는데 얼굴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지훈이는 보이지 않고 혼자였습니다. 지훈이의 시선이 제가 입은 한복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엔 감탄이 아니라 혐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반사적으로 치마폭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여기 자수 좀 봐라. 봉황이 참 곱지? 식장에서 보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성큼 다가와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딴 거 필요 없다고. 그 무례한 손길에 제가 애지중지하던 청록색 저고리가 제 손에서 뜯겨나갔습니다. 아들은 뺏은 옷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찌푸른 비단 옷이 마치 폭풍 우에 휩쓸린 낙엽처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힘없이 널브러졌습니다. 제 심장도 그 옷과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훈아, 너 입술이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떨어진 옷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를 노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엄마, 옷 준비할 필요 없어. 결혼식. 엄마는 오지 마. 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혼자 혼주석에 앉아 있는 거 사람들 보기 민망해. 모양 빠진다고. 아들은 마치 사소한 통보를 하듯 당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런 옷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빠랑 미경 아줌마가 같이 앉아 있는 게 훨씬 보기 좋고 체면도 서지. 체면. 그 두 글자가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옷걸이를 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춘자 언니도 입을 딱 벌린 채 경악하고 있었죠. 세상의 소리가 뚝 끊긴 듯 귓가에는 웅 하는 이명만 들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디가 모자라서. 지훈이의 눈빛이 너무나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겨울밤으로 저를 끌고 가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지훈이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고열로 펄펄 끓는 아이를 품에 안고 웅크리고 있었죠. 방문 밖에서는 당시 남편이었던 민석이 집기를 때려 부수고 있었습니다.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찢었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돈 좀 만지더니 사람이 변했죠. 제가 촌스럽다며 급이 안 맞는다며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급기야 미경이라는 여자를 집으로 끌어들였죠. 제 눈앞에서 말입니다. 저는 젊었고 오기가 있었습니다. 이혼해. 대신 재산은 절반 나눠줘. 이 집 우리 같이 고생해서 일군 거잖아. 제 반항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그가 펄펄 끓는 전기포트를 제게 집어던졌을 때였습니다. 뜨거운 물이 어깨에 쏟아졌고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품에 안은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병원조차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지훈이와 똑같은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최혜숙, 하루 버티면 한 번 더 맞는다. 넌 참아도 네 새끼는 못 참을걸.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품에 있는 이 작고 무고한 생명이 다칠까봐. 그래서 항복했습니다. 돈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오직 지훈이 양육권 하나만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얇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아이를 안고 그 빗속으로 뛰쳐나왔습니다. 30년이 지났건만 그날의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 여기 이 한복집 안까지 들이닥쳐 제 인생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구겨진 청록색 한복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머니로서의 평생의 자부심과 기대가 저기저렇게 차갑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복집을 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다리에 납덩이를 매단 듯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춘자 언니가 혜수가, 혜수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간신히 붙잡고 있는 정신줄을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서울의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목적지도 없이 종로의 돌담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폭설이 덮인 벌판처럼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길은 본능처럼 익숙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끝자락. 제 오랜 친구 옥분이가 하는 전통 찻집 정심다원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낡은 나무 탁자와 은은한 차 냄새가 배어있는 곳. 서울이라는 이 시끄러운 도시에서 제 마음을 누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다기를 닦다가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친구는 제 얼굴을 2초 정도 보더니
대번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꼬치꼬치 묻지 않고 묵묵히 저를 가장 안쪽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큰 화분이 가려져서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죠. 옥분이는 제게 따뜻한 철관음, 한 주전자를 내왔습니다. 수십 년 된 제 습관을 아니까요. 찬물을 따르는 소리, 피어오르는 김, 익숙한 찻잔의 온기. 하지만 제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시작된 한기가 온몸을 타고 손끝까지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어가는 찻잔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향을 피우고는 하던 자수를 계속했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땐 억지로 위로하려 드는 것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낫다는 걸 아는 친구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문득 지훈이의 결혼식을 위해 예약해둔 호텔이 떠올랐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기라성 같은 호텔이었죠. 모든 창문에서 강물과 남산타워가 보이는 그곳. 지훈이가 처음 며느리 될 지은이를 데려왔을 때 스마트폰으로 그 호텔 사진을 보여주며 눈을 반짝였었습니다. 엄마, 결혼식은 무조건 폼나게 해야 해. 내 금융권 동기들이랑 상사들도 다 오는데 꿀리면 안 되잖아. 그놈의 체면을 세워주겠다고 저는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노후를 위해 혹시라도 아프면 간병비로 쓰려고 모아둔 생명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헐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제 손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이 웃으며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어머님, 아드님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시네요. 맞습니다. 저는 평생 그 짓만 할 줄 알고 살았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배경 화면에는 지훈이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던 아들. 그때 저는 공장에서 일하다 작업복 차림으로 급하게 달려갔었죠. 기름때 묻은 얼굴로 엄마가 부끄럽지 않니? 라고 물었을 때 아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엄마. 그때 그 따뜻했던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호텔 예약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한강 리버뷰 호텔 예약실입니다. 젊은 여직원의 상냥한 목소리.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최혜숙입니다. 다음 달 28일 지훈 신랑 예식 예약한 사람인데요. 그거 취소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네? 고객님, 예식이 한 달밖에 안 남으셔서요. 지금 취소하시면 위약금 규정상 계약금 2억만 원은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십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죠.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내가 쓰러져도 나를 지켜줄 유일한 버팀목이었다는 걸.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압니다. 상관없으니 규정대로 처리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취소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씁니다. 아주 가볍게.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아주 조금 옆으로 비켜난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숨쉬기 힘들고 춥지만 적어도 내 손으로 끊어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옥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갈게. 조심해서 가. 친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눈빛으로 제 등을 토닥여 주었을 뿐입니다. 다시 거리로 나왔을 때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이 도시가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찻집 문이 닫히고
테이블 위에는 제가 입도 대지 않은 차게 식어버린 찻잔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불도 켜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만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리는 정막 속에서 저는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거칠게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콱 열리고 거실 불이 번쩍 켜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찡그리며 보니 지훈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며느리 될 지은이가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은 폭발 직전의 화상 같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서류 가방을 신발장에 내던지듯 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목소리에 분노가 끌어넘쳤습니다. 호텔에서 전화 왔어. 엄마가 식장 예약 취소했다고. 지금 제정신이야? 노망났어. 지은이가 지훈이 옷자락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오빠, 진정해. 어머니께 말씀을 그렇게. 지훈이는 지은이의 손을 뿌리치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나 엿먹이려는 거야? 협박해? 내가 혼주석에 앉지 말랬다고. 이렇게까지 판을 엎어야겠어. 저는 그 일그러진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깊은 우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결혼식, 이 어미가 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참석할 자격도 없다면 그 선물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 그 결혼식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지훈이는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삼겹살집 불판 닦기, 공사장 한밭집 설거지,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본 돈으로 산 재봉틀 한 대, 밤새 재봉틀을 돌릴 때면 어린 지훈이는 제 등에 엎여 자곤 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무르며 했던 그 약속. 그 한마디가 저를 살게 했던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지훈이의 고함 소리가 추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눈앞에는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고 늙은 어미를 벌레 보듯 하는 낯선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물 한 잔을 떠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물 좀 드세요. 오빠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하지만 지훈이는 그 물컵마저 쳐내버렸습니다. 마시긴 뭘 마셔. 당신은 빠져. 내가 알아서 해. 바닥에 쏟아진 물이 제 바짓단을 적셨습니다. 더 할 말 없다. 나가라. 제가 낮게 말하자 지훈이는 그래, 어디 두고 보자고 하며 쾅 소리 나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지은이도 죄송하다는 눈빛을 보내며 허둥지둥 뒤따라갔습니다.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젖은 바짓단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걸까요? 그날 이후 지훈이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교묘하고 잔인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302호 박 여사가 저를 보더니 슬그머니 눈을 피했습니다. 아, 혜숙 씨, 장 보러 가. 말끝을 흐리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더군요. 앞집 김 영감님도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휙 돌아섰습니다. 수군거림, 동정 섞인 비난, 보이지 않는 벽이 저를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옥분이가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거기 올라온 글 하나가
화제였습니다. 제목, 홀어머니의 공주병, 제 결혼식을 망치려 합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효자라 칭하며 어머니가 과도한 집착과 통제욕을 보인다고 썼습니다. 결혼식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생떼를 쓰다가 뜻대로 안 되자 식장을 취소해버렸다는 내용.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어 저를 아들의 행복을 질투하는 정신, 나간 노인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댓글들은 가관이었습니다. 소름 돋는다. 저러니 남편이 도망갔지. 전형적인 홀어머니 리스크. 며느리 불쌍해. 손절이 답이다.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지만 글자로 제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내 30년 인생이 고작 공주병과 집착으로 요약되다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그리고 그 글을 쓴 게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사무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새벽녘에 거실로 나갔습니다. 구석에 먼지 쌓인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낡은 앨범들, 앨범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자가 포대기로 아이를 업고 웃고 있습니다. 공장 한 구석에서 젖을 물리는 사진, 단칸방 새빵살이 시절 라면 박스를 책상 삼아 숙제하는 어린 지훈이와 그 옆에서 재봉틀을 돌리는 제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 장, 대학 졸업식 사진, 우리 엄마가 최고야 라고 말하던 그날의 눈부신 아들, 눈물이 툭 하고 앨범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 서러워서가 아닙니다. 그 착했던 아들이 괴물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아파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미친 노인네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둘 순 없다. 거짓이 진실을 덮게 둘 순 없다. 나는 보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의 존엄을, 내 30년의 진실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수신이는 단 한 사람. 지훈이의 약혼녀, 이지은 양.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체국에 가서 등기 우편을 붙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앨범에서 뺀 사진 몇 장을 넣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구구절절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지은 양, 안녕하세요. 지훈이 엄마입니다. 보내드리는 사진은 지훈이의 어린 시절과 우리 모자의 지난 날들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못 배운 어미라 화려한 결혼식에는 어울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 보듯 저는 제 방식대로 온 마음을 다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지금의 번듯한 지훈이가 있기까지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걸 곁에 있는 분이 알아주셨으면 해서 보냅니다. 부디 우리 아들 많이 아껴주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최혜숙 드림.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은 양이 편지를 받고 나서 옥분내 찻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참을 울다 갔다고 하더군요. 지은 양은 현명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글만 보고 저를 오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지훈이의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쪽팔린 존재로 취급하고 매도하는 남자가 과연 아내인 자신은 평생 존중해 줄까? 그 믿음이 깨진 겁니다. 지은 양은 지훈이를 만나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자기 부모, 그것도 혼자 몸으로 자기를 키운 어머니를 창피해하는 남자랑은 미래를 그릴 수 없어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해. 그날 밤 지훈이는 술에 떡이 되어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엄마, 만족해? 이제 속이 시원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 다 망쳤어. 지은이가 떠났다고!
이 악독한. 저는 식탁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지만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콩나물 머리를 뚝 떼어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다. 네가 뱉은 말, 네가 가진 그 썩어빠진 마음이 널 망친 거지. 저는 일어나서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라. 이제 여기 내 집 아니다. 지훈이는 제 섯을 퍼런 눈빛에 기가 눌렸는지 욕설을 중얼거리며 비틀비틀 나갔습니다. 문이 철컥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일막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들만 바라보던 삶을 접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 외투와 자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재주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옷 수선을 맡기러 오기 시작했죠. 어머, 혜숙 씨 손은 금손이야. 헌옷이 새 옷 됐네. 이웃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따뜻한 떡 한 조각. 그런 것들이 제 빈 가슴을 채워주었습니다. 아들 없이도 해는 뜨고 밥은 맛있고 잠은 잘 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평화가 찾아왔을 때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먼 친척이었습니다. 혜수가 소식 들었니? 민석이 그 인간 병원에 입원했대. 전 남편 소식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그 내연녀 미경이는 돈이 떨어지자마자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중풍으로 쓰러져 혼자 병원에 처박혀 있다는 이야기. 그래? 알았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고소하다는 생각도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남의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은 몰라보게 늙어 있었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금융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점퍼 차림에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현관 앞에 서서 쭈뼛거리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병원비가 간병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문을 반쯤 열어둔 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 0만 원만 좀 융통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기가 찼습니다. 자기 체면 세우느라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 그래도 아버지라니요. 저 인간들은 내가 무슨 돈 나오는 자판기인 줄 나봅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그건 아들인 네 몫이다. 엄마, 제발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내 노후 자금은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날 지키려고 남겨둔 돈이다. 너랑 네 아버지 뒤치다꺼리 하라고 있는 돈 아니야. 너 나이 40 다 되어간다. 징징거리지 말고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저는 미련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저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고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옛 노래가 나오고 있었죠.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드니 현관에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돈을 빌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사과 한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계세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왔냐? 들어와라.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가 재봉틀 돌리는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재봉틀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참 뒤 아들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저는 재봉틀을 멈추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타서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차 식는다. 마셔라. 저는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오래전에 끝난 일이니까요. 미움도 원망도 다 사가서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용서했을 뿐입니다. 아들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쳐야만 사랑인 줄 알았던 그 어리석었던 시절의 최혜숙을 말이죠. 아들은 차를 마시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살가운 모자로 돌아가진 못할 겁니다. 깨진 그릇을 다시 붙여도 금이 남는 것처럼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를 젖자매지 않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사이로는 남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신 심정이 어떠신가요? 30년 정성을 쏟은 아들에게 체면이 안 선다며 버림받았던 어머니의 마음, 상상이 가시나요? 아들은 정말 체면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난한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아들의 금전적 부탁을 거절한 것은 냉정한 걸까요? 아니면 현명한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체면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체면이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애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도리를 다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